그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예. 네. 아마도 뭐 몇 분은 또 잘 못 드셨을 수도 있고 막 자리도 약간 너무 비좁고 막 이러는데 예. 그래도 안락한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신 아시아경제TV 감사드리는데 사실 이거 기획한 게 오늘 약간 회사 차원으로 된 것처럼 돼서 좀 죄송한데 그냥 진짜로 문득 떠올라서 올렸는데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혼자 준비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회사 차원에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커머셜해졌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 대신 좀 준비가 좀 약간 전문적으로 된 건 있는 것 같고 예, 오늘 그냥 순수한 호기심으로 다 오신 것 같고 예, 저도 이제 그냥 그 느낌 그대로 예, 이제 페북에 올렸을 때 그냥 약간 이제 소주 반병을 친구랑 까면서 이제 담소를 나누듯이 예, 그렇게 항상 그러더라고요. 너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뭐 하고 다니니? 이래요. 그래가지고 되게 가슴 아파요. 그래서 뭐 블록체인 뭐 이렇게 하면 그래 잘 되길 바란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뭐죠? 이렇게 편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편견도 있고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냥 이쪽 분야에서 펀딩도 똑같은 그냥 투자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아주 초기 단계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거죠. 예. 근데 두 번째 결론은 또 뭐냐면 한국이 글로벌 탑5, 탑4 안에 들어간다. 예. 엄청난 자부심을 또 가져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또 들어요. 예. 그만큼 또 한국 사람들이 이런 빠른 시대의 변화에 잘 적응하는 얼리 어댑터 정신이 좀 있다. 좀 나쁘게 말하면 약간 투기 좀 이렇게 좋아한다. 이런 거 있는 것 같고. 그 능력이에요. 투기 좋아하는 것도. 그래서 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의 지금 엄청난 자산은 20, 30대 청년들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크립토 투자하는 분들의 한 7, 80%가 다 젊은 분들이거든요. 20, 30대. 그런데 그분들이 많은 걸 잃었잖아요. 올해.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20대 후반에 잃어봐야 얼마 잃겠어요. 그죠? 예. 월급 막 모아가지고 200만 원 딱 모았는데 전재산 걸었어 올인 가자 했는데 200만 원이에요. 그죠? 500만 원. 나중에 50대 때 보면은 야, 그때 진짜 좋은 교훈이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내 전재산 500만 원, 200만 원이 날아가도 가슴이 아픈 건 똑같거든요. 엄청난 합수 효과예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젊은 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요. 예, 뭐 술 마시는 분도 있겠지만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해가지고 막 유튜브랑 미디엄이랑 블로그에다가 막 올려요. 분노의 막 분석 막 있잖아. 이거 뭐 우지한 막 이러면서 어제 저녁에도 막 엄청난 분석 글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비트코인 캐시 진영 싸움 이런 거. 그러면 분석 글들이 전 세계에서 어디 못지않게 한국에 많이 나온다니까. 한국에. 제가 심지어 이거 글 되게 좋은데 보통 저는 구글로 영어로 검색하거든요. 네이버 검색하면 자꾸만 맛집만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막 구글 검색을 막 해가지고 야 이거 진짜 정말 멋진 분석이다 하고 엄청 내용도 길어. 그래가지고 딱 됐더니 소스 했더니 한국 사람이 쓴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겠지? 그래서 원문을 딱 가서 봤더니 한국 사람 그 분석글 밑에 댓글로 뭐가 달렸냐면 내가 구글 번역기를 돌려봤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네 글을 영어로 내가 좀 퍼날라도 되겠니? 동의 받고 원 저작자한테 오케이 사인 받고 가져간 거예요. 네.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네. 그래가지고 희망이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정부에서나 유시민 전 장관께서 막 엄청나게 이렇게 이게 투기 세력들 막 때려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미래에 대한 옛날에 닷컴 버블 때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막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고 막 젊은 사람들의 막 치기 어린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도 결국은 20년 지나고 나면 메인스트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반드시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게 맞을지 틀릴지 한번 스스로 가늠을 해보세요. 그냥 저는 건너편에 앉아있는 그 동생, 친구, 형 소주 반병 까고 우리 얘기하자 하다가 중간중간에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막 아무 때나 막 손 드시고 제 이렇게 이야기를 강연도 아니에요. 그냥 얇고 넓은 지식이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면서 언제든지 이렇게 구글링 막 이렇게
핸드폰 보시면서 검색하셔도 되고, 예, 페북이나 유튜브에 막 댓글 남기시고, 예. 항상 우리 온라인 돼 있어야 돼요. 예, 데이터에 항상 연결돼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사실 블록체인 얘기를 따로 동떨어져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냥 먼저 이것부터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막 되게 생뚱맞은 얘기지만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막 10년 전, 20년 전 우리의 삶의 패턴, 10년 전만 생각해봐도 스마트폰이 없었죠. 그죠? 없었어요. 그죠? 아이폰이 좀 늦게 나왔잖아요, 한국에. 없었어요. 스마트폰이 없었던 때를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와 지금의 삶의 패턴 너무 다르잖아요. 20년 전에는 인터넷 버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한 20년 사이에 10년, 20년 요 사이에 인류는 엄청난 변화를 했죠. 그래서 앞으로 또 10년, 20년 어떻게 바뀔지 상상을 하는 사람한테 기회가 온다고 생각해요. 그걸 구체적으로 상상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밥그릇이 뺏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요 최근에 되게 상징적인 상황이 어떤 거였냐면 카카오 택시, 카풀, 규탄한다고 택시 기사분들이 택시 운전을 안 하시고 가서 파업을 하셨을 때 그날 낮쯤에 우리 정재욱 그 대표랑 공동 창업자랑 같이 길거리에서 차를 잡는데 카카오 택시가 안 잡혀요. 불편해요. 그러면은 원래 옛날 같았으면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그랬을 텐데 뭘 했게요? 타다를 탔죠. 여성 팬들이 계세요. 타다를 탔어요. 그래서 타다를 탔는데 타다가 그 전날까지만 해도 전 타다의 존재를 몰랐는데 카카오 택시의 대체제로 버스나 딴 걸 안 타고 이거 다른 플랫폼 없나 하다가 타다를 찾은 거예요. 탔는데 카니발이 오고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탔는데 막 선물 주고 뭐 아저씨가 막 생긋생긋 웃어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심란해지는 거죠. 앞으로 택시를 타야 되나? 그래서 저녁에 딱 들어갔는데 집에 야 이게 뭐지? 사람들은 규탄하러 가서 이런 거 없애자고 저쪽에 모여가지고 막 하고 정부랑 막 거기서 뭐 신경 싸움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근처에서 SK는 또 티맵 택시 막 홍보하고 다니고. 그런데 얼떨결에 타다가 갑자기 대박이 난 거예요, 그날. 에?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예. 그래서 자다가 갑자기 새벽 4시에 눈을 확 떴어요. 제가 또 약간 그런 그 신내림이 오는 날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어디 가냐? 그래가지고 나 급한 일이 있다. 새벽 4시에. 나와서 새벽 4시부터 아침 8시 반까지 두두두두두 8시 반에 딱 업로드 했거든요. 카카오 택시 규탄하는 날 타다가 날아갔다고. 근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이게 모빌리티 시대가 이제 진짜 오는구나. 근데 저뿐만 아니에요. 사실 그날 타다 썼다는 사람이 택시 규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안 잡히니까 타다 탄 사람이 수두룩하고 타고 나서 감동받아서 간증기를 막 사진하고 막 올린 사람들이 수백 명이 돼요. 예. 결국 시대의 흐름은 역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는 규탄할 게 아니라 순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또 나왔죠. 그 구글 웨이모. 그래서 다음 달부터 상용화한다고 하죠. 제가 그 카카오 택시 타다 그 글 쓸 때 결론이 뭐였냐면 규탄하지 마시고 이제 새로운 직장 알아보셔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웨이모 같은 드라이버가 없이 자율주행으로 다니는 자동차 서비스 플랫폼이 확산이 되면 글로벌하게 택시 운전기사라는 이 직업 자체가 이게 인류 사회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서서히. 갑자기는 아니겠죠. 서서히 사라지겠죠. 샌프란시스코, 뉴욕, 뭐 상하이, 베이징 이런 기술 선진국, 데이터 선진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더 안전하네? 사실 이거보다 더 안전한 건 뭐냐면 트럭 자율주행은 더 안전해요. 트럭 운전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 시내에서 운전하는 건 그래도 가다가 쉴 수 있는데 트럭 가다가 막 2시간, 3시간 한 방향 보고 막 하다 보면 그래서 막 이게 브레이크 못 밟고 막 사고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인공지능은 졸질 않거든요. 예, 전원을 뽑기 전까지는. 그리고 인공지능은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똑똑해지잖아요. 운전을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명의 드라이버의 운전을 대신을 하는 인공지능이 하나라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만약에 구글 웨이모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구글 웨이모의
운전기사는 저 클라우드 안에 혼자 앉아 있잖아요. 근데 하루에 1000만 번 운전하잖아요. 운전 기술이 진짜 F1 페라리, F1 그쵸? 이런 엄청난 그 운전 스킬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이 운전을 하는 게 맞는 시대가 될 거냐 이거죠. 예. 그래가지고 사실 되게 상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차라는 거는 산업혁명 시대에 되게 상징적인 존재였잖아요. 포드, 그죠? 이거 제품을 누니까 뚝딱뚝딱 해가지고 완제품이 나와가지고 대량 생산되네. 이게 이제 그 산업혁명의 상징적인 그 순간, great moment 이건데, 지금 이 자동차라는 존재가 이제 물리적인 제품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자동차들의 동선의 데이터가 중요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제품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운전기사의 존재가 마치 산업혁명 전에 마차가 존재했던 것처럼 엄청난 말들이 이동을 우리 대신 해서 노동을 해준 것처럼. 근데 이제는 이제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사라지는 일자리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인공지능 세계 최고 강국 어딘지 아세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에요. 왜냐하면 데이터 자유를 무제한으로 막 풀어주니까. 이거 자세히 알고 싶으면 제 페북과 블로그를 열심히 보시면 됩니다. 막 까놓은 거. 저 이거 한 5년째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예. 한국에서 그런 거 제일 많이 썼어요. 예. 약간 덕후스럽게. 예. 그 텐센트부터 막 해가지고 뭐 메이탄, 디엠핑, 뭐 샤홍슈, 뭐 다 아마 그런 것들에 제일 처음 이제 한국에다 소개한 것들을 제가 그런 사명감을 갖고 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부터 좀 알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부터 좀 저는 비관론자로 가요. 예. 중국에 대해서. 왜냐하면 중국에서 과거에 창조, 혁신 막 해가지고 새로 하는 거는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데이터를 통해서 불합리하고 막 이렇게 그 비효율적인 거를 막 효율화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다 했어. 메이투안 디엠핑에 거기 들어가 있는 그 점포가 거의 눈에 존재하는 간판들을 다 빨아당겼거든요. 오프라인에 있는 모든 그 상점들이 메이투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텐센트 뭐 정부도 있고 거기 10억 명이 맨날 조절조절거리고 거기서 게임하고 뭐하고 다 하잖아요. 거기서 알리바바 약 사가지고 처방전 올리면은 약이 다음날 로켓 배송으로 와요. 네. 뭘 더 해야 되냐 이거죠. 더 디스럽티브하게 창조할 만한 게 되게 사라지고 얘네들이 창조하는 만큼 이제는 어떻게 된다? 일자리가 막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보면은 텔레마케터들 있잖아요. 막 1000명, 2000명 막 해가지고 중국에서 그 스팸 전화 맨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일자리가 요즘 막 사라져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그 이야기들을 인공지능이 더 잘하는 거예요. 피로도도 안 느끼고 감정 노동도 안 하고 그분들은 화장실도 안 가요. 인공지능이니까. 예.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못해요. 아직은. 한 앞단에 한 몇 마디 이렇게 던지다가 그 다음에 좀 난이도가 생기면 인공지능에서 자동으로 사람으로 넘어가요. 대신에 1000명이 300명으로 줄 수 있는 거죠. 난이도 높은 질문만 받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 마케팅이 쓰이는 게 막 맹지 땅 팔고 뭐 호화 유람선 팔고 이런 거 가능성 되게 없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막 그냥 무제한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일자리는 주는 거죠. 되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뭐냐면 회사 퇴직하면은 그냥 택시 운전기사나 하지 뭐. 뭐 하다가 좀 그러면 텔레마케터나 하지 뭐 했는데 이제는 그 자리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가처분 소득에 막 하단이 막 뻥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계 경제가 사실 되게 하단이 흔들릴 수 있어서 저는 근데 과거에는 리만 사태 터지고 해도 중국의 수요가 받쳐줬는데 이제 중국의 수요가 과연 그렇게 단단하게 받쳐줄 수 있는 체력이 있냐. 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갑자기 블록체인 하다 여기까지 빠졌습니다. 예. 어쨌든 저는 방향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데이터화 되는 거는 완전 기정사실이고 이런 과정에서 인공지능발, 중국발 어떤 경제 침체나 위기가 올 수 있는 타이밍이지도 않냐 이런 생각 요즘에 혼자 개똥 철학으로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안전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생뚱맞게. 예. 왜냐하면 여기는 계속 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여기도 사실은 전체 경제에 따지고 보면은 막 플러스를 막 만든다기보다는 회피하면서 막 이렇게 뺏어오는 세상에 공짜 런치가 없잖아요. 네. 어떻게 뺏어올까 한번 상상을 해보죠. 네. 일단 그래서 모든 것은 데이터화되고 인류가 어나더 종족으로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호모 사피엔스 막 이렇게 등장해서 뭐 지금 10,000년 전에 막
그죠? 사람들이 이제 문명화되고 막 문명의 그 언어와 막 기술들을 막 무한으로 했는데 이제 또 새로운 인류로 또 거듭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완전 디지털화되어 있는. 그래서 디지털화된 모든 것이 데이터화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생태계 플랫폼 회사들이 지금 시가총액 상위권에 전 세계적으로 다 있죠. 예. 그런데 그럼 여기서 이 시점에서 왜 블록체인이 중요하냐? 예.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부분들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유저들이 커스터머 상황에서 이제 유저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인터넷이 나오면서 네. 생겼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이제 체감하는 부분들 그 유저들이 이제 뭔가를 만들어내고 끌어내는 컨트리뷰터로 넘어갔을 때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한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하고 그 플랫폼이 이제 블록체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거 상당히 고난이도. 예, 감사합니다. 토큰 이코노미로 넘어갔어요. 한 방에. 저희 이제 이거 오신 분들은 다들 난이도가 상당히 높으시죠. 제가 지금 갑자기 부담이 확 되네. 소주 먹다가 그건 상대방이 고수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막 말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말수가 사라지죠. 감사합니다. 토큰 이코노미 또 새로운 그 경제 방식이죠.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근데 사실 이제 그 한마디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막 되게 고민했어요. 근데 되게 한마디로 그 설명하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죄송한데 이렇게 좀 설명해봐 이렇게 물어봤는데 답이 되게 복잡해요. 죄송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개자를 사라지게 하는 기술이다. 근데 중개자라는 거 우리 항상 있어 왔잖아요. 그죠? 저 옛날에도 또리네 아저씨가 저쪽에다가 물건을 팔려고 하면은 제가 지금 신용도가 어떤지 돈을 제때 줄 건지 소를 가져가 가지고 소만 가져가고 돈 안 가져고 모르니까 그래서 시장에 나가잖아요. 시장에 나가서 시장 그 도매상을 그 상인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리고 돈을 꿔주려고 해도 직접 꿔주면은 이게 불안하니까 은행이 중간에 존재하는 거고. 예. 항상 그리고 지금 우리 집도 그렇잖아요. 부동산 통해서 하는 거. 근데 거기 중간에 수수료들 계속 먹잖아요. 예. 근데 그 중개자가 사라진다고 하면 그 수수료는 다 어디 가니? 되는 거죠. 예. 저는 생각할 때는 그 수수료 가치의 합산이 블록체인의 마켓캡이 아닐까. 예. 아니면 블록체인의 마켓 그 수수료가 사라지는 거에 곱하기 10배, 20배 하면 그게 PER 이렇게 시가총액 계산할 때 주가 수익 배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실 비트코인의 펀더멘탈 밸류를 어떻게 연초에 좀 계산을 해봤냐면 그때 막 리서치 하다가 그때 연초니까 저희 완전 그거였어요. 노숙인 모드로 동네 스타벅스 가가지고 회사 비전 크리에이터 이제 매출 없고 한 2달 동안 공부만 하자.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뭘 나갈 거 아니에요. 세상으로. 그래가지고 동네 스타벅스에서 맨날 이 백서만 읽었어요. 그런데 그때 막 밸류에이션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때 폭락 완전 했을 때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빠질까? 이게 비트코인 3,000불, 2,000불, 1,000불까지 갈 수 있을까? 다들 공포에 떨던 시기예요. 근데 저희가 계산을 딱 했을 때 그때 느낌이 뭐였냐면 3,000불은 완전 바닥이고 한 5,000불, 6,000불 이게 유지될 수 있다. 근거는 뭐냐면 지금 200 몇십 조거든요. 네. 그때 생각했을 때 한 100 몇십 조가 바닥 정도로 생각됐어요. 근거를 말씀드리면 마약 거래. 네. 마약 거래가 지금 과거에는 현금 따발 들고 이렇게 가다가 장수 안 맞고 위펜 해가지고 총 맞고 막 이랬는데 맞잖아요. 갱스터 무비에 나오잖아요. 네? 안 맞아 빵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전송됐으면 또롱 해가지고 비싼 계좌에 입금됐습니다. 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거는 인류가 있는 이상 아무리 쏘고 해도 막 쿠바에서 막 날라오고 해가지고 존재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세계 그 기구에서 그 암거래 금액과 그것이 그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로 인해서 거래돼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던 트렌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다 넘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현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요즘 없다. 예. 그 크립토 커런시로 대부분 결제를 하고 왜냐하면 그게 거래 수수료가 확 주니까. 원래는 이거 현금 다발 들고 가는 사람이 하면은 제가 들고 튈 것 같잖아요.
그 사람한테 수수료를 많이 줘야 돼요. 10몇 %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몇십조 원이더라고요. 곱하기 10 몇 % 하면 그게 거의 10조, 20조 되잖아요. 예. 그게 얘가 만들어내는 이익인 거죠. 예. 기존에 존재하던 거래 비용을 없앤 거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인 거죠. 예. 그래서 그거에 한 10배 정도 때리면 한 100, 150조. 예. 계속 이 밸류를 만들어낼 거라고 예상되면 그 PER 계산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전통적으로. 제가 배운 거는 증권사에서 그런 식으로밖에 안 배워서 다른 계산 방법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주식할 때 펄을 한번 때려보자. 그래가지고 했더니 그렇게 나와서 이거 약간 편안한데?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하고 나서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맞긴 맞아요. 저희가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3월 달이죠. 저희 보시면 저희 미디움에 3월인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 우리 기분 좋아서 막 영어, 중국어, 일본어 막 이렇게 했는데 호기 어린 생각이었어요. 거의 안 보더라고요. 오늘 오신 분이라도 좀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자, 그래서 키워드를 좀 보시면 뭐 어려운 말, 뭐 블록 체인, 뭐 분산 장부, 뭐 피어 투 피어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냥 심플하게 우리 가자고요. 예. 그 암호화폐라고 그러잖아요. 암호화폐. 근데 암호는 뭐 해시값 뭐 이런 거 생성하고 이런 복잡한 게 있는데 블록이란 저 블록에 데이터는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그 김씨 아저씨가 정씨 아저씨한테 얼마를 보냈다. 1,000만 원을 보냈다. 이 트랜잭션, 거래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갔다고 보자고요. 비트코인은 그런 거잖아요. 그럼 데이터는 이제 우리 거래에 대한 데이터예요. 그럼 이 데이터가 이 블록에 딱 담겼는데 그게 그냥 딱딱 떨어져 있으면은 아무런 보완이 안 되죠. 그죠? 진주알이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요. 그러면 그 순서도 모르겠고 그걸 어떻게 꿰야지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블록들을 요게 먼저 거래가 됐고 그 다음에 거래가 됐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데 그걸 체인으로 연결을 해주는 거죠. 체인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되냐면 저거 지문 찍어주듯이 짝짝 한 번 찍고 짝짝 찍고 그럼 지문이 매번 다르잖아요. 같은 지문이 아닌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제가 구글 검색하다 가장 직관적인 설명을 하는 사진 찾았어요. 해시값이라고 하죠. 예, 지문을 찍었어. 요거랑 요거 같네? 연결. 요거랑 요거 같네? 연결. 이렇게 해서 데이터들이 거래 데이터들이 하나 이렇게 연결이 할 때마다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고리들이 계속 연결돼 있으면 첫 번째 거래, 두 번째 거래, 세 번째 거래, 네 번째 거래 쭉 연결되면 이걸 깨려면은 사실 이거를 해킹하고 싶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자기가 다 맞춰야 되는데 이 지문을 계속 바뀌잖아요. 이 지문들을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네. 어렵죠. 게다가 이게 장부가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니야. 불특정 다수가 다 갖고 있어요. 똑같은 장부를.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걸 변조했다고 해서 변조하면 딱 걸리죠. 너만 다르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깨진 적이 없어요. 네? 깨진 적이 없는데 맨날 나오는 건 암호화폐 플러스 해킹 이거 나오잖아요. 이건 뭐니? 저한테 맨날 그래요. 저희 어머니도. 암호화폐 안전하다면서 맨날 해킹 당해. 그래요. 그거는 블록체인이 해킹을 당한 게 아니라 블록체인이 거래되는 거래소가 해킹 당한 거죠. 자, 거래소는 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필요악이라고 생각해요. 필요악. 우리의 투기심이 만들어낸 필요악이다. 블록체인의 이 분산장부, 분산정신이라고 하잖아요. 분산시키는 거. 분산정신하고는 완전히 위배되는. 그래서 비탈리 부테린은 또 독설가로 유명하죠. 뭐라고 그랬죠? 아시는 분. 그 중앙화된 거래소 go to hell 그랬거든요. 지옥으로 나가라고. 예. 왜냐하면 그 비탈리 부테린은 되게 분산 정신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강한 그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 정신하고 너무 위배되고 세상에 많은 해악을 끼치고 이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 이 중앙화된 거래소들이 만들어내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뭐 최근 며칠 전에도 뭐 있었어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예, 되게 무서운 일들이 막 발생하는데 거래소들이 무법천지예요. 예, 좋은 거래소 뭐 잘 하려는 거래소들도 물론 있겠죠. 근데 뭐냐면 여기 분산장부잖아요. 이렇게 해서 거래를 하려고 하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거 한번 이렇게 도장 찍는 행위, 컨퍼메이션, 그죠?
체인이 생기는 걸 이제 블록 컨퍼메이션이라고 하는데 블록 컨퍼메이션이 되는 시간이 10분인데 한 번 되면은 그 불안하잖아요. 그 보통은 5번 컨퍼메이션 돼야지 그거를 이제 안전하다고 받아들이는데 5번 되려면 얼마 기다려야 돼요? 50분 기다려야 돼요. 실제로 거래소 바깥에서 거래를 해보세요. 진짜 1시간. 진짜 언제 들어오지? 그럼 그 1시간 동안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1,000만 원이 온다고 봐요? 없는 것 같아. 세상에. 되게 불안해요. 겪어보신 분 있죠? 그 50분 기다리는데 은근히 불안해요. 예. 아, 이거 어디 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럴 때 그냥 아예 뭐 게임을 한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이렇게 막 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금액이 커질수록 안 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5분마다 한 번씩 막 확인하고. 예. 되게 답답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분산 정신을 싹 망각하고 그냥 야 거래소에서 거래하면 0.1초에 쫙 되니까 얼마나 좋아. 막 게다가 내가 지정가 하고 막 이렇게 그냥 증권사 같잖아요. 예, 너무 편하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가자 막 이러고 이 투기심 그죠? 예. 근데 그 사실 그래서 인간의 투기심이 만들어낸 필요악이라고 저는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건 뭐예요? 그러면 블록체인상에 존재하던 그 뭐죠? 거래들이 절로 들어가는 순간 블랙박스가 되는 거예요. 블랙박스. 그래가지고 여기랑 상관없는 거죠. 그냥 거기서는 투기를 위해서 막 이제 거기서 거래를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뭐 어떤 거래소는 옛날에 고객한테 원래 주소도 안 주고 막 출금하려고 그랬는데 내 출금 시켜주지도 않고 막 출금 제가 한 달 동안 출금 못한 적도 있어요. 그럼 이게 내 돈이야? 이런 사유재산에 대한 되게 이런 근본적인 의심까지 생길 정도인데 그래도 다시 걸어가서 거기 거래소에 간다 이거죠. 왜냐면 그래야지 또 농협계좌로 나오잖아요, 돈이. 예. 벌든 내가 까먹든 간에 일단은. 예. 그래서 이 거래소라는 존재가 사실은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거지 블록체인 자체가 어떤 해킹의 위험이나 그래서 이런 거 사실은 이제 그 위협하게 하려면 오히려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세상의 컴퓨팅 파워의 51%를 다 앗아갈 만큼 엄청나게 빠른 혼자의 컴퓨터가 나타났다. 예, 양자 컴퓨터. 그러면은 남들이 막 컨퍼메이션 하기 전에 내가 가서 계속 이번 것도 내가 하고 다음 것도 내가 하고 그다음 것도 내가 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위변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직 그런 컴퓨터는 안 나오고 그런 컴퓨팅 파워에 또 대적할 만한 기술을 또 만들어낸다고 해요. 그래서 퀀텀 레지던트하다 뭐 이런 거를 또 막 또 뭐 방패 창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기술은 계속 그런 거를 만들어낸다 이거죠. 예. 어쨌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약간 역시나 아주 쉽게 말씀드린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은행이 필요 없다. 예. 블록체인상에서 컨펌이 되고 그 장부가 다수에게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무지 안전하고. 예. 그래서 그 기본 컨셉은 중개자 사라지는 거니까 지금 보세요. 쿠팡도 중개자죠. 뭐 카카오 택시도 중개자죠. 카카오도 중개자고 네이버도 중개자고. 예. 뭐 모든 종류의 플랫폼 다 중개자고 더 나아가서 한국 정부도 중개자고 미국의 그 연방준비위원회도 중개자죠. 그죠? 예. 그 생각해보면 중개자가 되게 많아요. 그런 유튜브도 중개자죠. 예. 열심히 페이스북도 중개자예요. 열심히 트래픽을 만들어줘도 돈 한 푼 안 줘요. 예. 이제 그거를 투명하게 데이터베이스로 나의 기여도대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생태계에 기여한 만큼 페어하게 미리 세팅된 룰에 의해서 내가 받아갈 수 있는 세상 그게 이제 블록체인에서 구현되기 시작하면서 토큰 이코노미가 이게 나오게 되는 거죠. 어쨌든 또 이제 갈 길이 멀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 리플 이런 것 좀 간단하게 순삭 설명해 줄래? 되게 쉽지 않은 얘기인데 이거 아까보다 좀 더 빠르게 가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진짜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 노가다. 그리고 이더리움, 직접 민주주의. 이오스, 간접 민주주의. 대통령제. 자, 그 대입 시험 같죠? 쪽집게. 비트코인 뭐라고요? 노가다. 그 프루프 오브 워크. 그냥 컴퓨팅 파워를 돌려. 이거 사실
이 컴퓨팅 파워를 뭘로 활용한 거냐면 진짜로 노가다로 쓴 거예요. 이 블록 컨퍼메이션을 막 아무나 하면은 해킹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가드를 무한으로 올린 거예요. 야, 이거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소모를 시키지 않으면은 이걸 못하도록 하게 물리적으로 이 허들을 확 줘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시민 장관이 막 뭐라고 하는 거죠. 야, 뭐 이거 전 세계 전력 다 잡아먹고 이게 도대체 이게 맞는 거냐? 예? 그러면 사람들이 막 설득되잖아요. 근데 이거 옛날부터 언제야? 이더리움 처음 나오기 전에 피어코인이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를 처음 창시했는데 써니 킹이라는 아저씨가. 예. 그래서 그 피어코인이라는 거를 막 그 비트코인 그 게시판에서 분석하던 친구가 비탈릭 부테린이에요. 예.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예. 피어코인 막 분석해. 이거 되게 희한한 그 새로운 아이디어인데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그래 이걸로 하면은 인류의 전력 문제를 이거 전력 문제 빼놓으면 이거 프루프 오브 워크 이 비트코인의 이 아름다움은 정말 전력 문제 낭비 문제가 없으면 되게 강화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동참하면서 막 새로운 개념을 또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그 이더리움은 이거를 주창을 했는데 이더리움 오늘 이 순간까지 그죠? 오늘 이 순간까지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를 못 가고 있어요. 예.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로 갈 거라고 민주주의로 난 갈 거라고 하면서 계속 노가다주의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더리움 재단은 상당히 민주주의적이고 상당히 조심스럽고 상당히 순수하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답답하신 부분이 있으실 줄 압니다. 연초부터도 계속 얘기했죠. 갈 거라고. 근데 잘 안 가요. 지금도 뭐 오늘인가 어젠가 뭐 나왔어요. 세레니티 갈 거고 뭐 지금 현재 속도에서 1000배 빨라질 거다.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로 넘어갈 거다. 막 해서 로드맵을 그려주는데 그러다가 또 2년이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저쪽에 우리 또 그 상업가 정신으로 똘똘 뭉친 이오스. 이오스 된 날이면 얼굴 좀 볼까요? 딱 그냥 일단은 비트코인의 사토시는 없어요. 그죠? 베일에 가려진 존재. 그 며칠 전에 저 비트코인 캐시의 그 크랙 라이트 그분은 아니죠. 그죠? 아니고 자기가 막 사토시라고 하는데 아무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비탈릭은 그냥 눈빛만 봐도 우주적이죠. 그래서 항상 뒷배경이 우주예요. 저분은 약간 이렇게 메시아적 메시지를 던지고 다니시고 이제 키티 이런 거 좋아하시고 분홍색 티셔츠 심볼이죠. 그냥 옆에 앉아 있으면 그냥 되게 긱한 친구 이런 건데 지금 그래도 마켓캡 2위 지금 3위 됐죠 리플 때문에. 그래 좀 빨리 좀 움직이지. 자 여기 돈 좋아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저렇게. 엄청 상업적인 이오스. 그래서 이오스는 뭐라고 하냐면 뭐 언제까지 계획만 로드맵만 맨날 주구장창하고 언제 전력 낭비하는 거 계속 프루프 오브 워크로 있으면은 계속 노가다를 해야 되게 전력 낭비를 하잖아요.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나는 두 단계 건너뛸 거야. 야 그리고 솔직히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로 가도 전력 낭비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런데 프루프 오브 워크나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나 다 문제는 뭐냐면 컨퍼메이션 할 때 불특정 다수가 한꺼번에 참여해요. 그러니까 이거 다 기다려야 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컨퍼메이션이 되게 느려요. 그래서 트랜잭션 per second가 10회, 20회 그 사이예요. 막 15회 이렇게. 그럼 1초에 그 트랜잭션이 15회가 난다는 얘기는 아멕스, 비자 카드 이런 것들이 수십만 번 날 거예요. 초당. 그러면 이거를 비트코인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상상했던 페이먼트나 진짜 디지털 캐시처럼 우리가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과연 가능하겠냐. 이오스 된 나리먼은 그 간지러운 부분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려고 그냥 전력 낭비도 안 되고 엄청 빠르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근데 엄청 빠르게 해주는데 방법은 뭐냐면 간접민주주의로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민주주의에서 간접민주주의로. 간접민주주의로 가면 어떻게 돼요? 대통령만 뽑으면 돼요. 한 번. 대통령에 뽑힌 사람이 알아서 잘하겠거니 하고 나서 컨퍼메이션 네가 책임져라. 그래서 델리게이티드가 앞에 붙은 거예요. 위임된 거예요. 위임. 그래서 비탈릭하고 댄 라리모가 엄청 싸움을 하는데 이거는 컴퓨터 공학도들의 싸움이 아니라 거의 정치 철학자들의 싸움처럼 변질됐어요. 성선설, 성악설. 막 해가지고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 같이 참여해야 된다. 아니야. 사람은 되게 착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임을 해놓으면 저 사람도 착하고 저 사람이 알아서 잘 해줄 거니까 우리는 서로 믿음을 갖고 하자. 그래도 큰 문제 안 생겨. 빨라지는 게 중요해. 언제까지 이거 뭐 느리게 가가지고 느리게 속 터지게 하면 우리 산업 전체가 죽어. 라고 한 게 된 날이 뭐죠. 아니야. 순수성을 유지해야 돼. 이렇게 막 얘기하고 너네 거기 보니까 대통령 되기 위해서 막 온갖 종류의 뒤에 음모와 뒷돈이 막 판을 치더라. 실제 중국에서 저게 그 뭐죠? 저 밸리데이터라고 하나요? 그 지역에 전 세계에 21명을 뽑는 거예요. 그 21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뒷돈들이 오고 가고 막 하는 그래서 딱지라고 하죠. 딱지 값이 한 1억 불 정도, 1000억이 넘어가는. 왜냐하면 그게 당선이 되면은 얻을 수 있는 이해관계가 엄청나기 때문에. 뭐냐면 비트코인에서 마이닝을 막 하는 게 마이닝 풀들이라고 하죠. 마이닝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었잖아요. 여기서는 저 컨포메이션을 해주는 그 대통령들이 21명의 대통령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를 컨펌을 해주니까 거기 마이닝에 해당하는 보너스를 계속 받거든요. 그래서 올 연초를 뜨겁게 달궜어요. 이오스가. 그래서 이오스 막 몇 배 올라갔죠. 5배 올라가고 이더리움 막 뒤를 추격을 해서 재밌었어요. 그런데 이오스의 된 날이모도 생각하지 못한 되게 재밌는 일들이 벌어졌죠. 제가 중국을 이제 4월, 5월부터 막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어요. 크립토 막 이런 그 펀드들하고 그리고 블록체인 프로젝트들 이렇게 중국에 막 수십 개를 만나고 다녔는데 보면은 한 10개 만나면 한 두세 개 프로젝트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네는 자기 메인넷을 간대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렇게 대단한 일을 어떻게 너네 이거 5명이서 하니? 되게 쉬워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이오스 5월자 거 있잖아. 5월 며칠자 거 그거 그대로 카피해서 페이스트해서 우리 하드포크 한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 괜찮냐? 뭐 오픈 소스잖아. 그 기반에다가 자기는 계속 개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오스는 수많은 이제 중국의 새로운 프로젝트들한테 새로운 상상력을 불어넣어 준 거죠. 저 기반 위에서 막 뭐 게임 데이터, 뭐 무슨 금융 전문, 뭐 페이먼트 전문 이렇게 분기쳐서 나왔어요. 실제로 지금 그런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좋게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오스를 상당히 탄탄하게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이오스나 그 이더리움이나 다 개발자들한테 아주 프렌들리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개발하려니까 힘드니까 중국의 프로젝트들은 보면은 그냥 일반 개발자들로 개발할 수 있게 자바스크립트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좀 살짝 변형을 해주고. 그래서 역시나 중국이 옛날에 모바일이나 뭐 인터넷에서 보면은 항상 자기네들이 원천을 만들진 않지만 살짝 트윅해가지고 살짝 바꿔서 이제 허거식으로 척척 자기네들이 해가지고 이제 응용을 팍팍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유저들한테 행복해주고 실제 생활에 이렇게 응용하는 데는 훨씬 빨라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핀테크 회사가 뭐예요? 알리페이의 그 지금 업그레이드 버전이 엔트 파이낸셜이죠. 100조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요즘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블록체인으로 금융산업이 막 이렇게 성장해 나간다고 하면 제일 어렵고 제일 마지막에 블록체인으로 혁신이 될 만한 곳은 중국인 것 같다. 왜냐하면 엔트 파이낸셜이 너무 잘해요. 예. 그래서 오히려 한국의 금융산업은 되게 침략할 것이 되게 많죠. 뜨문뜨문 이렇게 막 이렇게 무한번의 막 인증과 막 뭐 이렇게 많잖아요. 막 이렇게 자체적으로 뻥 나고 막 뭐 정부기관 들어가면 막 또 막 뭐 보안 인증서 뭐 막 하면서 하다가 안 걸릴 것 같고 막 그러면은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으로 막 페이먼트가 되고 내가 해가지고 되고 세금도 안 찌네 해가지고 잘 될 수 있죠. 예. 근데 중국은 이미 알리페이가 수수료가 거의 없어요. 예. 위챗페이도 수수료가 원래 빵이었다가 정부에서 뭐라고 그래 조금 0. 몇 % 만들어놔서 걔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야 신용카드 그 2. 몇 % 그거 미친 거 아니야 그래요. 근데 사실 동남아 가면 5% 10% 넘어가거든요. 근데 중국 애들은 이미 그 세상을 넘어가 버린 거죠. 거꾸로 크립토가 거기 혁신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너무 잘 돼 있어서. 어쨌든 그래서 미국의 창조자들 간의 이 경쟁은 이 두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비탈릭 부테린은
나중에 역사가 인정하기를 이 세계 경제학상을 받았어야 마땅하다. 예? 안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는 주려고 해도 줄 사람이 없어요. 없잖아. 누구야? 알 수 없어. 유태인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없고 그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받아야죠. 근데 이 사람이 또 뭘 창조한 거예요? 원래 비트코인은 거래가 촥촥 중개자 없이도 눈 감고 되네. 이건데 이더리움은 뭐냐면 이게 금이라고 하면 이거는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석유이자 가스자 이런 거죠. 나는 석유야? 나는 에탄올이야? 막 이런 거죠.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이더리움이요. 아까도 본 것처럼 모든 ICO가 지금 거의 90% 이상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되거든요. 왜 그래요? 스마트 컨트랙으로 를 창시자잖아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은 사실은 자산을 이동하는 것밖에 못하지만 이더리움은 앱을 만들 수 있고 수많은 이 계약들을 그 안에 다 담을 수 있거든요. 사실 많은 계약들은 결국 만약에 너가 나한테 비가 오면은 1,000원을 달라 이런 그 이 조건일 때 이런 우린 계약에 체결한 대가를 주고 받자라는 것들이 막 모여지다 보면 그게 프로그램이 되고 그게 애플리케이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생겨서 그 엄청난 상상력들이 생긴 거거든요. 거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어떤 종류의 상거래 행위 그리고 모든 종류의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이 안에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상상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ICO의 기축통화로서 이더리움이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년 1월에도 지금 막 떠들었는데 그 세라나틴가 해가지고 그거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로 안 가고 여전히 프루프 오브 워크로 가고 TPS 초당 이 속도 15회만 나오고 이오스 막 3,000회 가고 있는데 100배 차이 나가지고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가면 과연 이더리움이 계속 앞으로 이 ICO의 기축을 가겠냐 이거죠. 요런 질문이 막 제기됐던 게 한 두세 달 전.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이 막 혼자서 막 갔거든요. 근데 사실 이더리움이 떨어지면 이더리움이 연결되어 있는 모든 애들이 다 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때 뭐였냐면 비트코인은 혼자 고고하게 6,000불, 7,000불에서 그래서 그때 얘기가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미래라고 그랬는데 비트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이냐? 이렇게 했어요. 그 이더리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회의감이 한창 들다가 요즘에 한창 또 비탈릭이 또 홍보전에 나섰죠. 이제 세레나티 나올 거야 막 해가지고 나를 믿어. 그럼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 가요. 왜냐면 이 사람 순수하거든. 이해관계 없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인류애가 막 그냥 눈빛을 바라보면 막 묻어 나와요. 한번 영상을 보세요. 웬만하지 않고 안 빠져들 수가 없다니까요, 진짜로. 지금 그 약간 아우라가 있어요. 이분, 이렇게 되게 그 기업들한테 친화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시작도 펀드랑 같이 했잖아요. 모자 쓰신 분. 그래서 또 이분도 또 영역을 함께 하신 분이죠. 지금 쫓겨났죠. 카르다노 재단에서. 진짜 저희 행사 1월 달에 하는데 부르고 싶은 한 분이에요. 지금 현재 심정은 어떠냐 이러면서. 근데 그 이분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 영혼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뭐냐면 댄 라리머와 함께 비트쉐어를 창시를 했는데 비트쉐어가 디포스의 최초 사례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니까 저 친구랑 같이 하는 건 아니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구나. 이런 걸 느꼈겠죠. 그래서 댄 라리머 한 번 더 했어요. 스팀잇 알죠? 글 쓰면 돈 주는 거. 그것도 2번 하고 그것도 디포스예요. 근데 야 이거 토큰 이코노미 잘못 짜가지고 이 고래만 판치는 고래 뭔지 아시죠? 처음에 들어와서 많이 글 써가지고 토큰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늦게 저같이 들어가면은 전 스스로 글을 되게 잘 쓴다고 자부하는데 스팀잇에 가서 막 한두 개 썼는데 그 다음에 쓰려고 그러는데 쓸 돈이 없어요. 야 이거 쓰려면은 스팀을 사야 돼. 내가 페이스북에 쓰고 말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스팀잇은 실수한 거죠. 저를 놓쳤네. 죄송해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몇 번째예요? 연쇄 창업가예요. 블록체인에서 비트쉐어, 스팀잇 여전히 메시비 하잖아요. 그죠? 투자하지 마시세요. 그 구조가 좀 이상해서 그게 앞으로 계속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계속 글을 쓰긴 하죠, 사람들이. 자, 그리고 세 번째 한 거고, 요거 이분 또 이더리움 파운딩 멤버 중에 한 명이었고, 그리고 비트쉐어 저거 댄 나리머랑 같이 했고, 예. 그래서 나름 한 5명 정도 꼽으라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분이죠. 그래서 카르다노의 마켓캡도 상당히 높아요. 예. 그런데 이분의 특징도 또 뭐냐면 이제 그 말씀과 언행일치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거. 그리고 이 카르다노 프로젝트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던 건 뭐예요? 뭐죠? 이더리움의 문제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속도 문제, 그리고 속도 문제 말고 또 뭐냐면 거래소가 존재하는 건 뭐냐면 서로 간에 상호 운용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상호 운용이 돼야지 거래소가 없이도 이 코인과 이 코인과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을 매개로 A와 B 코인이 서로 거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호 운영성에 대한 포커스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언제 이게 잘 돌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 재단과 이분은 지금 결별을 한 상태고 되게 앞을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런 상호 운영성에 대한 프로젝트가 한국분 재권 씨라는 분이 하고 있는 코스모 아톰 프로젝트가 또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해요. 네. 그래서 뭐 앞으로 한 6개월, 12개월 계속 주목할 만한 그런 분야이기도 하죠. 이게 순삭한다고 했는데 순삭이 아니네. 예. 죄송합니다. 리플, 예, 여러분들 리플이 요즘 엄청 상승세예요. 예. 리플은 뭐 댄 나리먼은 둘째치고 그냥 돈 버는 프로젝트예요. 예. 회사예요. 그래서 리플은 파운데이션이 아니에요. 리플 주식회사예요. 예. 자기는 그냥 돈 벌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리고 여기에 이 블록체인의 특징은 컨센서스 알고리즘의 이름이 컨센서스라고 돼 있는데, 컨센서스란 브랜드 네임이면은 막 이렇게 여러 다수가 막 분산화된 방식으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참여하는 노드들의 이름을 보니까 리플 그다가 갑자기 아멕스 나오고 막 그래요. 예, 일반인은 거의 없어요. 예. 되게 자기네들이 피해의식 때문에 그런 걸 해놨는지 몰라요. 그래서 엄청 빨라요. 왜냐하면 기관들끼리 서로 기업적으로 하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얘네들이 얘기하는 홍보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 SBI 그룹이랑 막 뭐 리플 엑스커런트를 활용한 금융 뭐 솔루션을 막 40개 은행이 쓰고 막 50개 은행이 쓰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리플 XRP 토큰하고는 당장은 1도 상관없는 거. 요거는 퍼블릭 체인이고 그거는 프라이빗에서 이건 인트라넷이고 이건 인터넷인 거예요.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XRP랑 인트라넷에서 엑스커런트로 솔루션을 제공해서 턴키 방식으로 그 삼성 SDS, SK CNC 잘하는 거 비슷한 거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리플 코퍼레이션의 경쟁사 R3 뭐 이런 회사들인데, 네. 그거를 자꾸만 이제 홍보하면서 미래에는 얘네들이 결국 다 우리 진영으로 들어와서 우리 토큰을 쓸 수밖에 없게 우리는 그렇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데, 그 업체들 가서 물어보면 모르겠는데? 그러는 거죠. 네. 어쨌든. 그런데 요즘 최근에 오른 건 뭐냐면, 얘네들이 점점 이제 금융, 이 페이먼트랑 송금이랑 고도화시켜서 페이먼트의 종합적인 어떤 솔루션을 이 퍼블릭 체인에다 얹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꿈틀꿈틀하고, 일본 SBI 그룹이 이거 막 어깨 걸고 일본에서 당장 도입해서 하려고 해. 막 이런 계획들을 발표를 하니까 기대감이 막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런 움직임들은 되게 매력적이에요. 예. 특히 저는 이제 올해 이제 말이 돼서 내년 초가 되고 내년 상반기에 가장 큰 화두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은 이 밑단에 블록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블록체인 3.0. 거기에서는 속도 이슈와 상호 운용성 이슈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슈들을 하나씩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분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오스, 이더리움, 뭐 온톨로지, 중국의 뭐 뿌모나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막 각자의 영역에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분산적으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할 것 같아요. 이오스도 그래서 사실 TPS 문제를 뭐 3,000번, 5,000번으로 올려버린 거고. 그런데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서 직접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 얘기가 별로 안 나오고 막 뭐 속도가 뭐 이런 얘기가 별로 큰 화제가 안 돼요. 그게 나왔다고 해서 막 가격이 뜨지도 않아요.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냐? 플랫폼, 프로토콜,
이런 것들은 좀 정리가 돼. 플랫폼에 대한 어떤 그 합의가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 위에 뭐가 필요할 것 같냐? 원래는 그러면 플랫폼이 됐으면 바로 응용을 해야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응용을 하려고 저희가 응용하는 프로젝트, 유틸리티 프로젝트에도 투자도 몇 개도 하고 한국에도 지금 인큐베이팅 하는 프로젝트가 스핀 프로토콜이라고 있어요. 스핀 프로토콜. 예. 있는데 화장품, 인플루언서, 마케팅, 이커머스 이런 거 돼 있는 건데 했더니 이게 금융이 문제예요. 예. 인플루언서든 사람들이든 물건을 구매하고 이걸 받아서 리워드를 받아서 나중에 치킨 사 먹고 돈 빼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페이먼트랑 이런 금융 쪽이 해결이 안 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뭐가 있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6개월간에 되게 핵심적인 이슈가 될 거고 이미 리플이 그 선두주자로서 그 아젠다를 확 잡고 가는 거죠. 로저버 선생님이 계속 지금 비트코인 캐시가 그 미래일 거다고 막 하는데 지금 크랙 라이트한테 한번 세게 털렸죠 지금. 예. 우지한 아저씨는 또 로저버랑 같이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비트코인 캐시를 또 자기의 비트메인의 상장의 또 주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다 쓰다가 한 번 더 하드포크 할까? 그래가지고 그게 어제 새벽이었어요. 1시 반. 그래서 어제 그 오후에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했는데 패친 분들은 하나도 안 보시더라고요. 삐질 뻔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페북 보는 사람들하고 유튜브 보는 사람들 완전 패턴이 달라요. 예. 좀 봐주세요. 예. 되게 외로워. 유튜브 라이브 하고 있는데 혼자 독백하고 있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건 말씀드린 것 같아요. 데이터,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그 패턴을 바꿔놓고 결국은 데이터 중심 세상으로 다 가니까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데이터의 주권, 데이터에 대한 거 그냥 그 자율주행 차량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차에 딱 탔어. 자율주행이야. 데이터로 얘는 지시를 받고 있죠. 그죠? 300km로 어디다 전봇대에다 갖다 박는 해킹이 발생하면 어떡해요? 예? 진짜 억울하잖아요. 개죽음이잖아요. 정말 블랙프루프하게 안전했으면 좋겠죠. 그런 게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그게 존재했으면 지금 모바일 앱이나 이런 것들 뚫리냐 이거죠. 이거 웹도 그 안철수 그 보안연구소 이런 거 다 지금 그쵸? 예? 예, 정부들 이제 이게 면피용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 실질적으로 역할을 못 해요. 예. 완전 무결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냥 화면을 그대로 미러링해서 볼 수 있으면은 다 그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kit값 넣는 것도 다 베껴갈 수 있는 거. 블록체인은 안전할 수 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블록체인 자체를 해킹하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예. 그래서 중요하고 그리고 그 서두에 말씀 주신 것처럼 토큰 이코노미가 가져오는 엄청난 이건 사실은 약간 또 다른 영역의 그런 것 같아요. 정당한 페어한 기여한 거에 대한 자동적인 보상이죠. 제일 부당한 사람들이 페북 인플루언서, 유튜버들이에요. 유튜버들 막 1000만 뷰, 2000만 뷰 하면은 그 광고 효과가 엄청날 텐데 알 바 없고 그냥 돈을 책정해서 주잖아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유튜브 수익률이 엄청 좋아요. 구글 먹여 살리잖아요. 그죠? 페이스북 저 지금 4년째 트래픽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데 저 보러 돈을 내요. 진짜. 욕 나올 뻔했네. 자꾸 광고 때리라고 그러고 막 5,000명 막아버려가지고 팔로워는 만 몇천 명인데 12,000명인데 친구는 4,997명밖에 안 된단 말이죠. 난 더 사람 알고 싶어. 근데 안 돼요. 예. 나쁜 놈들이죠. 예. 블록체인이 이거 해방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거대한 데이터 플랫폼 플레이어들, 포식자들 규탄하자. 이게 블록체인의 정신인 거죠. 예. 근데 그렇다고 반자본주의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예. 근데 저는 약간 그 부정적으로 봐요. 이 기술의 변화는 사실 자본주의랑 맞물려 가는데 이거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저 자본가를 이 자본가가 더 뛰어넘는 건 가능해도 반자본주의적인 건 과연 가능할까? 사람들이 이기심이 안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이기적인 존재인데. 그래서 그건 또 좀 다른 것 같고요. 예. 이런 거 또 많이 얘기하시죠. 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bullshit.
진짜 이게 어떻게 구분되냐 이거죠. 이거 구분하자는 사람 뭐냐면 난 인터넷 안 하고 인트라넷 할래 그거예요. 인트라넷은 군대에서 하는 거예요. 어휴, 빵 터지셨습니다. 그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예, 인트라넷 하면은 되게 재밌죠? 예, 예, 공지사항 나오고. 그죠? 아무도 안 써요. 인터넷 초기에 막 더티한 것들이 많지만 결국은 인터넷이 그냥 무정형하게 막 확산돼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 프라이빗 체인이나 퍼블릭 체인으로 가서 퍼블릭 체인 돌리려면 퍼블릭 체인이 그냥 돌아가나요? 인센티브 플랜을 줘야지 사람들이 돌아가고 들어가서 비트코인이 거래되려면 마이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이닝 안 하면 해시레이트가 안 올라가면 비트코인이 컨퍼메이션이 안 돼요. 우지한이 다 꺼버려요. PC를. 우지한이 돈 벌어야지 비트코인이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해관계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토큰을 주는 거예요. 토큰 무가치하다고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무지 가치 있는 거죠. 예. 되게 많이 듣는 말이에요. 버블이잖아. 야, 작년 연말 대비 지금 떡락하고 지금 한강 막 그리고 그럼 저는 그럼 삼바 지금 상태 막 이게 가고 코스닥에 뭐 잡주들 막 얼마나 또 3분의 1이면 되게 얌전한 거 아니에요? 네. 자 봅시다. 이 그래프 엄청난 7불에서 100불 이거 무슨 그래프예요? 조그맣게 써 있죠. 아마존이 아마존. 네. 아마존 99년도 상황. 네. 92% 정도는 빠져줘야지 이게 버블이지. 예? 3분의 1이 이게 버블 아니에요. 예. 그런데 20년 타임프레임으로 딱 하니까 99년도의 상승과 폭락은 어때요? 귀엽죠. 저거 저점 매수 타이밍이네. 그죠? 그렇다고 오늘 비트코인은 사람 말은 아니에요. 예. 아니, 이렇다 이거예요. 20년을 바라보면. 예. 근데 비트코인이 아마존이 아닐 수 있죠. 예. 그래서 확실한 건 뭐냐면 이 시대의 아마존이 무엇일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미래에 대한 기술로 변할 미래에 대한 변화의 상상력 구체적이어야 된다. 내가 있는 곳이 길목이길 바라야죠. 소뱅은 그거를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우버, 리프트, 막滴滴 추싱 이런 거 해가지고 엔비디아 이런 거에 투자해서 그 자동차는 이젠 제품이 아니라 플랫폼이고 플랫폼이 돌아가게 되면은 얘는 엄청나게 많은 칩들을 먹을 것이고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사고 그 엔비디아 그 기반의 모바일 칩셋들의 모든 아키텍처의 기반은 ARM이잖아요. ARM. ARM도 사고 뭐 다 한다.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다고 막 지금 줍줍줍 이건 아니고 상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또 막 나중에 야 너가 사라 그랬는데 아닙니다. 투자 권유 아니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래프를 좀 넓게 보면은 크립토 마켓, 비트코인의 시장이 사실 엄청난 요동이 쳤지만 꾸준하게 저점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점이 올라가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펀더멘탈 밸류는 사실 인터넷 확산 때도 똑같아요. 더럽고 악한 것들이 이제 밑단을 받쳐주는 거죠. 근데 그건 인류의 본능적인 거니까, 그죠? 탈세도 있을 거고 외환관리법 어기고 그냥 그죠? 예, 막 페이먼트 하려고 막 영어 강사님들 막 이렇게 송금 이렇게 하고 수수료 막 10% 20% 뛰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가는데 3일 걸리고 막. 예.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블록체인, 크립토 커런시의 밸류의 원천은 뭘까? 이미 몇 개 얘기했어요. 비트코인은 감소시킨 수수료의 총합이 베이스다. 예. 그리고 이더리움은 ICO의 기축통화이다. D앱들 그 위에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의 피의 또 총합이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ICO의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은 내년 상반기 잘 봐야 된다. 기축통화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이더리움은 혼자서 나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 신뢰감이 이더리움의 한 가치의 제 생각에 한 3분의 2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네. 제 개똥 철학이기도 하고. 네. 유틸리티는 그야말로 뭐 무슨 이커머스, 뭐 광고 커머스, 뭐 광고 무슨 플랫폼, 뭐 에이전시 뭐 이런 게 될 건데 그런 중개자들의 수수료가 밸류의 원천이 되겠죠. 아까 전에 이제 김세별 팀장이 그 스테이블 코인 얘기했어요. 이거 되게 신기해요, 사실.
저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지금 이게 뭐냐면 되게 도전적인 거예요. 제일 FRB 써놨잖아요. 미국 정부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겠죠. 달러 발권. 그 미국이 갖고 있는 권리는 뭐예요?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 달러는 세상의 기축이야 하면서 자기가 돈이 부족하면 돈을 찍는 역할이죠. 그거를 조금 다른 말로 시니어리지 이펙트라고 하죠. 돈 찍으면서 부가가치가 그냥 퉁퉁 떨어져 나오는 거. 그 미국이 깡패 국가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그죠? 패권 국가. 그 패권 국가의 그 본질적인 가치를 뺏어 오겠다고 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베이시스 한 칸 띄고 ICO 구글에서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럼 베이시스라는 게 올 연초에 가장 핫했던 스테이블 코인 ICO 프로젝트예요.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뭐라고 써 있냐면 알고리드믹 센트럴 뱅크라고 써 있어요.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는 센트럴 뱅크를 우리는 크립토 마켓에서 만들겠다. 되게 대담한 거. 이거 FBI한테 왜 안 잡혀가죠? 중국이었으면 그냥 그래서 되게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중국에 스테이블 코인이 없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중국 친구들한테 왜 안 하냐? 그랬더니 그렇게 무서운 걸 어떻게 하냐고. 그럼 이거는 한국의 기회네. 예, 그래서 저희 테라와 함께 합니다. 예, 선언했어요. 예, 하고 있어요. 예, 체이너스, BCI 다 테라와 파트너 이런 깊은 관계고요. 예, 좋은 프로젝트예요. 예. 근데 퍼블릭은 지금 안 해가지고 개인분들은 그게 또 없고. 그 페이먼트는 사실은 그 금융 코스트가 여기 소스 오브 밸류라는 거 너무 정확하죠. 예, 그건 딱 오시니까 설명 필요 없을 것 같고. 이거 엄청 한국은 되게 양호한 거더라고요. 동남아 가면 막 10%, 15% 막 이렇게 금융 시스템이 좀 불안할수록 이게 코스트가 천장부지로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크립토로 해결하겠다. 근데 사실 두 개가 맞물려 있어요. 페이먼트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사람들은 돌아가는 게 비트코인 가격이 내일 10% 빠질 수도 있는, 실제로 10% 빠지잖아요. 10% 빠질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비트코인으로 받니? 세븐일레븐 가서 아저씨 비트코인 하나 드릴 테니까 얼마 주세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건 원화와 같은 건데 내일 바로 뽑으실 수도 있고요. 그냥 단지 중간에 그 매개되는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인데 그거 약간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ATM 뽑아보세요. 똑같잖아요. 하면 그게 이제 먹히는 거죠. 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과 페이먼트, 유틸리티, 그리고 월렛, 그죠? 종합 자산의 어떤 허브로서의 월렛이 앞으로 커질 것 같아요. 이 월렛에 스테이블 코인 들어가 있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갖고 있다가 쟁겨놓고 있다가 아차 지금 바닥이야 들어가자 비트코인 하면 비트코인 사고 이거 뭘 사야겠네 예, 물건 아메리카노 사자 하면 스테이블 코인에서 또 아메리카노 사고. 이게 웃긴 게 시너리지 이펙트가 계속 붙기 때문에 물건 값을 더 싸게 살 확률이 커요. 이 싸게 사는 디스카운트의 그 베네핏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미국의 중앙은행이 발권하는 그 베네핏을 살살 뺏어 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페이먼트가 붙으면 나중에 보너스를 여러 군데 받을 수 있어요. 미국 그 연준의 가치도 뺏어오죠. 원래 아마존의 쿠팡이나 이런 플랫폼들이 막 20%씩 먹던 그런 그 수수료를 토큰 이코노미에 녹이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1조 원, 2조 원 되면 토큰 가치가 몇 조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얘네들이 내가 활동하게 하려고 인센티브 주는 게 토큰 보너스 디스카운트가 되겠죠. 물건 값을 더 싸질 수 있는. 그래서 블록체인이 진짜 응용으로 가서 세상에 확산이 돼서 이게 진짜 피노미널한 어떤 현상이 돼가지고 막 세상을 바꾸는 시점은 어떨 것 같냐면 이런 금융 인프라가 갖춰지고 유저단에서는 이거 뭐야? 최저가네? 최저가인데 약간 페이먼트가 불편해. 뒤에 막 조그맣게 써 있어요. 블록체인 기반의 무슨 토큰으로 돼서 모르겠고 1,000원이 더 싸. 억지로 들어가서 막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정산 받았는데 그냥 원화로 들어왔어요.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내년 하반기에 온다. 예. 혹은 내후년일 수도 있다. 예. 근데 그 시점이 다가올수록 훨씬 실생활 응용에는 빡빡빡 다가오게 될 거라는 거죠. 녹화 잘 해놨다가 내년에 하반기 한번 보고 아니면은 바로 삭제하려고요.
아니야. 예.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고, 예. 예, 얘기했죠. 예. 자, 지금 시간 몇 시죠? 예. 예. 재밌으세요? 예, 다행이에요. 예. 항상 느끼지만 그 저의 강연에 참석하시는 분의 95% 정도는 남성분이시고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까지 딱 거기에요. 예. 정확하지 않아요. 주변을 좀 보시면 여자분 좀 더 있으시네요. 예. 근데 거의 그래요. 예.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되게 에셋 이런 거 투자에 관심 많으시거나 기술 혁신에 관심 많으신 분, 그리고 한 상당 분들은 저를 3년 이상 팔로우 하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시죠? 그래서 되게 그 돌잔치 같아요. 소뱅 기억나시는 분? 저 말대로 됐죠, 그죠? 네? 되게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소뱅이 그동안 보면은 되게 일관적이에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는 매수 타이밍이라고 안 느꼈는데 소뱅 되게 괜찮은 가격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소뱅이 더 떨어질 확률 되게 없고요. 더 떨어진다는 얘기는 알리바바 주식의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어떠냐, 알리바바 주식 지분 가치보다도 소뱅의 가치가 낮아요. 소뱅이 들고 있는 알리바바 지분 가치보다 낮다니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모든 사업을 하는 거는 다 헛거야.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우버,滴滴 주식 이런 거가 다 헛거는 아닌데, 저는 이거 엄청난 가치가 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뭐 때문에? 인공지능 자율주행 때문에 이익률이 확 올라갈 것 같다. 그리고 실제 위워크도 엄청나게 잘 하는데 소프트뱅크 많이 투자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게 또 그 한 2년 후에 후회 없길 바라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얘기하고 있어요. 개념 없이 이런 거 나오고 막 돈스코이 기억나세요? 웃지 마세요. 이거 투자하신 분들 있어요. 슬픈 일이에요. 진짜 웃으면 안 돼, 우리. 왜냐하면 이것뿐만 아니에요. 선능 가면요. 그 러닝머신 타면 토큰 준다고 막.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ICO에는 개인들은 투자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나름 이제 기관화, 시스테믹하게 투자를 하는 투자 금액도 좀 크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요청하면 걔네들이 이제 프로젝트에서 막 다 주고 데일리로 막 이렇게 계속 쉐어를 해주는데, 그래도 자다가 번쩍 깨거든요. 이거 프로젝트 안 가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개인들은 그걸 어떻게 발라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막 달콤하게 막 얘기하면 이것도 줘보고 저것도 줘보고 다 하다가 이제 힘들어지고 보물선이 나타났니? 막 그래서 세계가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 저것도 되게 좀 디자인 좀 하지. 그리고 며칠 전에 슬픈 이야기죠. 퓨어빗. 그런데 사실 이거 진짜 2번 죽였어요. 뭐냐면 암호화폐 거래소, 중앙화된 암호화폐 거래소도 저는 아까 전에 사회적 필요악이라고 그랬는데, 여긴 뭐냐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거래되는 토큰이, 제일 많이 거래되는 토큰이 자기가 발행한 토큰이야. 자기가 발행한 토큰에서 나오는 수수료를 그 토큰 홀더들한테 주겠대요. 자, 이거 순환 논리 같지 않아요? 좀? 어떤 웰스, 그러니까 외부에서의 부의 유입이 안 느껴지잖아요. 상장되어 있는 토큰은 내 토큰을 거래해서 나오는 수수료를 일부를 떼어서 홀더들한테 줄 거니까 계속 거래를 해라. 따라오셨어요? 외부에서 새로운 부가 들어오지 않아요. 새로운 부가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토큰이 상장을 하고 이 토큰 홀더 말고 다른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거래량을 일으켜줘서 이 토큰 홀더들한테 그 거래 수익이 돌아가야 되는. 그래서 이 거래소 토큰 발행하는 거래소들이 다 뭐 스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이걸 초반에 잘 신생아기를 잘 지나갔어. 근데 신생아기를 지나가려면 여긴 뭐가 있는지, 홍역이 필요해요. 하이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가격을 막 올리고 막 그런 투기심을 조장하는 게 필수 불가결해요. 그래서 되게 논쟁적이에요. 저희는 이런 거 관련된 거 되게 무섭게 봐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되게 투기심이 좀 더 있는 거죠.
이분들은 그걸 잘 활용했어요. 잘 활용한 게 아니라 되게 악용했죠. 그래서 막 토큰을 사서 들어와서 처음에 막 거래량을 올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카카오톡 방이나 이런 데서 쫙 다 나가면서 다 쫓아내고 그 사람들한테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대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돈을 들고 튀었어요. 30억인가? 네. 돈을 들고 튀고 감사합니다. 튀었다가 다시 며칠 있다 등장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사과문을 올렸는데 사과문 끝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저희가 진짜 돌려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데 여러분들의 소중한 그 월렛 키 어드레스를 보내드리면 글로 보내드릴게요. 그랬어요. 아시는 분 아시죠? 원래 주소는 알려줘도 되지만 키 값을 알려준다는 얘기는 이 키잖아요. 이거 알려주면 이건 와이프한테도 알려주면 안 되죠. 그죠? 네. 키 값을 보내달라고. 근데 우습게 하는 게 진짜 시크릿 키를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것까지 뜯어간 거예요. 2번 털리신 분들이 있어요. 독한 사람들이죠. 저 사람들 꼭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잡을 능력이 있으려면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잡히길 바래요, 진짜. 정말 안타까운 게 사실 산업이 발전을 하려면 이런 어떻게 보면 악당들의 이런 막 활개치고 이러면은 좋은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도 다 악당 취급받거든요. 가뜩이나 우리 엄마도 나를 악당 취급하는데 너 뭐 하고 다니니?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다 이해를 하셨는데 요즘에는 되게 좋은 일 하고 다녀요. 이미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희의 접근 방법 좀 공유를 드릴게요. 이 크립토, 블록체인도 그냥 다르지 않아요. 그냥 결론은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투자라는 거는 그냥 똑같아요. 인터넷 때도 인터넷 버블로 위키피디아 검색해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기들이 있었어요. 그냥 앞에다 이자 붙이거나 뭐 무슨 넷 이런 거 붙이면은 다 주가가 10배씩 올라갔던 시절이 있어요. 지금도 그걸 악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저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이 순수한 탐욕으로 드리븐된 거냐 아니냐. 너무 아니어도 안 돼요. 사람이 성공하고 돈 벌려는 의지가 또 있어야죠. 근데 뭐 자꾸만 학구적으로 가고 하면 안 되고 커머셜 하긴 한데 이게 에티컬한 어떤 그 윤리적인 기준 안에 있냐 없냐 이거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그걸 보려면 제일 쉬운 건 뭔지 아세요? ICO 된 다음에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보면 돼요. 그래서 ICO 끝나고 돈이 바로 회사로 들어가서 회사 상장 준비 자금에 쓰이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 해서 이 토큰 이코노미 살린다면서 이 코퍼레이션, 이 주식회사의 상장을 준비하는 자금으로 이게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럼 토큰 홀더들은 사기 맞은 거죠. 그죠? 여기는 여기고 여기는 여기고. 그래서 사실은 이 기업이 리버스 ICO라고 하죠. 기업이 ICO를 하는 거는 되게 조심하게 저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 파이어월, 차이니스 월을 치고 이건 구분 회계, 여긴 여기고 저긴 저기고. 그런데 이쪽에 리소스를 갖다가 써서 이 ICO를 통해서 좀 브릭스루 할 수 있는 건 뭐냐? 블록체인은 국경의 경계가 없으니까 여기서 한국 업체로서 되게 고초를 겪었던 거를 이쪽에서 해결하겠다. 숭고한 정신이 있으면 오케이. 근데 이 돈을 낼름 갖다 써가지고 여기 손실 메꾸는 데 쓰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되게 뭐 시장 상황도 보고 비즈니스도 보고 기술도 보고 투명성도 보고 다 보는데 남는 건 결국은 요 피플이더라고요. 사람. 그래서 저희가 투자할 때 한번 거꾸로 설득을 1시간 만에 바로 당했던 프로젝트가 있는데 B 무슨 프로젝트인데 그 프로젝트는 만나서 제가 강의를 훈수를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너네 퍼블릭 체인이고 플랫폼이고 이오스가 너네 경쟁자라고 되게 그런 대담한 얘기를 하는데 메인넷 런칭은 언제냐? 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프라이빗 세일즈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메인넷 런칭 하고 너네 만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그랬더니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원래 생성 다 되고 메인넷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그 신기하다. 그랬더니 걔가 그러더라고요. CEO가 야, 세상이 잘못된 거야.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아니, 제품을 들고 팔아야지. 제품도 안 나는데 어떻게 팔어? 다 뻥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런가?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 또 물었죠. 너네 그 개인들한테 그 퍼블릭 세일을 언제 할 거냐? 그랬더니 계획 없음 그러는 거예요. 왜 계획이 없니? 그랬더니 이렇게 위험한 ICO 시장에 왜 개인들을 너 끼어들이려고 그러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게. 제가 나쁜 놈처럼 됐잖아요. 그러게 내가 잘못된 건가?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저희 투자하고 나서 한 달 만에 바로 상장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투자를 이만큼 한다고 그랬거든요. 너무 감명받아서 너의 철학이 너무 고귀하고 좋아서 난 투자를 이만큼 할래. 그랬더니 그쪽에서 회신이 왔어요. 5분의 1만 받겠음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돈 줘도 안 받는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거 너한테 받고 쟤한테 받고 다 받으면 너네 다 똑같이 우리의 토큰 가치가 이 자리에서 5배가 돼. 자기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은 너네가 상장 다음 달에 하고 나서 손실 난다. 손실 나고 나서는 나한테 뭐라고 할 거냐? 욕할 거다. 나는 그러기 싫다. 그리고 자기네 개발비 얼마 안 든다. 무슨 뭐 몇백억 들지 않는다. 그냥 이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래가지고 또 설득당했어요. 네. 세상은 다 정반대죠. 그죠? 메인넷 런치 언젠가요? 2년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나와 있는 정답지가 되게 많아요. 2년이 걸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나 미국에서 나는 되게 그 간격을 짧게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보여주려고 해요. 계획만 가지고는 안 되는 시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어떤 이야기들에서 본질을 알 수 있는, 이 사람은 지금 양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좀 생각이 올 바로 박혔구나. 네. 살짝 답답한 면은 있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오히려 좀 이렇게 좀 더 공격적으로 프로모션도 하고 광고도 해라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근데 그게 나은 것 같아요. 막 자꾸만 이상한 잔머리만 하시는 분들보다. 그래서 본질을 좀 추구하시는 분들을 저희는 좋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저희들이 투자를 많이 못하고 막 좀 소수로 이렇게 하게 되고. 내년에 어떤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핫할 것 같냐 물어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 금융 플랫폼, 그죠? 페이먼트, 뭐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금융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심. 그리고 STO라고 있죠. Securitized Token Offering.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크립토잖아요. 크립토끼리 서로 주고받고. 예? 외부의 부가 이렇게 신규로 안 들어와요. 그죠? 외부의 부가 신규로 들어올 게 뭐가 있겠어요? 빌딩. 그래서 얼마 전에 블룸버그 뉴스에 하나 보도된 게 맨하탄에 뭐 몇천만 불짜리 빌딩 하나가 토큰으로 토크나이즈 돼가지고 거래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1월달 행사에 저희 부르려고 지금 컨택하고 있고 이메일 회신이 왔어요. 예. 되게 신기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부동산 한 번에 들어오면 이거 뭐 몇백조, 몇백조 시장 이상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비상장 주식 또 토크나이즈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피스탁 이런 데, 제로스탁 이런 데서 우리 암암리 1대1로 암암리가 아니죠. 그냥 P2P로 거래하잖아요. 그죠? 예. 되게 불신이 가득해요. 저 사람이 이거 진짜 뭐 명의 개선 되는 거야. 막, 중간에 또 수수료도 막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막 아무나 하진 않죠. 그거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하시고. 근데 토크나이즈 하면 좀 더 투명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또 라이센스를 가져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이 규범적으로 돌아가고. 그런 것들 거래할 때 막, 개인 인증도 안 하고 하면 불법으로 잡혀가죠. 그러면 앱에다가 아예 깔아 놓는 거죠. 앱에다가 요거 거래될 때마다 자기 인증하도록 해놓으면은 블록체인으로 거래가 안정하게 되고 토큰으로 유닛을 쪼갤 수 있으면서도 개인이 내가 샀다고 증명을 할 수 있는 거고 제 생각에 정부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익명성이 있는 거기서 실명으로 가는 거니까 그 법을 준수하고 그래서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런 영역이에요. 네. 네네네. 코인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참여자들이 많아지면은 가치가 상승할 여지가 좀 있다 생각하는데 뭐 노래나 뭐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쪽에 그런 쪽에 블록체인 프로젝트나 코인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나요? 그래서 막 뭐 보면은
그 공연이나 그 연예인들 관련된 거 이렇게 딱 링크 해가지고 뭐 콘서트 티켓으로도 쓸 수 있고 뭐 그 연예인들을 하여튼 서포트 하는데 그 하고 그게 뭐 이렇게 막 팬덤 많아지고 뭐 트랜잭션 어마운트가 많아지면 이 토큰 가치 올라가게 설계되고 있는데 이제 저희는 약간 그거를 아주 중점적으로 안 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시장 자체가 오리지널 원래의 존재하는 시장 자체가 아주 크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볼 시간에 오히려 지금 말한 것처럼 부동산 시장, 부동산 리츠 시장 뭐 이러면 이거 막 우리 한국만 해도 막 어마무시하잖아요. 비상장 주식 거래 일단 구찌가 크잖아요. 그래서 크고 파괴력이 큰 거부터 먼저 보고 있어요. 그게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거 다 해봐야 그게 뭐 얼마 될까? 500억, 1000억, 막 1조가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 하고 뭐 그리고 또 저희가 약간 잘 안 보는 영역은 게임 아이템 이런 거는 리니지나 이런 데서 잘 오픈 안 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게 걔네가 이미 그 디지털 에셋 왕국이거든요. 이 거래 경제가 깨지는 순간 이제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외부와 이렇게 연결의 고리를 줄 것 같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그것도 그렇게 보고. 그래서 오히려 오프라인에서 아니면 되게 엄청 낙후되어 있는 그곳. 근데 시장 사이즈는 커. 예. 뭐 이런 부분을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 예. 앞으로 좀 그런 식으로 더 글도 쓸 생각이고요. 그래서 STO, 뭐 월렛, 분산화 거래소,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페이먼트 이런 것들이 금융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위에 유틸리티들이 이렇게 분개해서 붙여서 이제 실제적인 응용 사례로 막 나오면서 말씀하신 엔터테인먼트, 뭐 게임, 광고, 뭐 보험, 뭐 쫙쫙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유틸리티라고 막 나와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좀 힘을 못 받을 수 있어도 나중에 버텨서 시장을 좀 장악을 해놓고 있는 프로젝트는 그때 가서 거꾸로 또 성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시대는 사실은 너무 빨리 앞서 나가면 먼저 전사할 확률이 있죠. 그래서 한 6개월 앞만 바라보면 좀 좋은 것 같은데. 예. 언제 되냐? 뭐 내년 후년. 스테이블한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요거 마무리하고 거의 마지막 될 것 같은데 그 좀 희망적인 얘기를 더 다시 처음 시작도 이거 희망으로 시작을 했어요. 우리 청년들의 그 엄청난 그 유튜브 뭐 블로그 네이버 막 이런 거 분석하는 진짜 보세요. 비트코인 영어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상단에 신의 두뇌가 나와요. 신의 두뇌 모르시는 분 있어요? 꼭 보세요. 그분이 하는 말씀을 뭐 100% 제가 다 동의하진 않지만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되게 전 세계적으로도 상위권에 랭킹되어 있는 유튜버예요. 근데 한국에 그런 유튜버들이 막 20몇 명 되는데 각기 나름의 매력을 가지고 뭐 개중엔 좀 틀린 얘기도 할 수도 있고 한데 저는 엄청나게 좋은 효과를 갖고 온다고 해요. 왜냐하면 요즘엔 유튜브 시대니까 다들 유튜브 틀어놓고 라디오처럼 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빨래도 뭐 이렇게 설거지도 하고 뭐 애기도 보고 하면서 들으면서 똑똑해지는 거예요. 많이 알수록 우리가 덜 당하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유튜브 라이브를 하시는 분들은 엉망으로 하시면은 그 팬들이 다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되게 나름 전문적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저희 회사 차원에서 유튜버 분들하고 더 많은 콜라보를 하려고 해요. 전통 미디어보다 훨씬 타겟 잘 되고 훨씬 진솔하고 훨씬 어떻게 보면 전문적이고 시대 변화에 빠르게 변화하거든요. 이렇게 탁탁 반응. 그래서 저는 한국이 블록체인 산업에서 블록체인 컨텐츠 생산의 최강국이라고 생각해요. 실제 이건 맞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바이럴이 타면 전 세계로 나간다. 한국에서 인기 많은 코인은 전 세계에서 인기 많을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도 요즘에 사업이 좀 잘 되고 있어요. 저희가 이게 미국, 중국 쪽에 이렇게 크로스보더로 이런 그 서비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걸 몸으로 느껴요. 막 해외 프로젝트들이 한국에 와서 막 홍보를 하려고 엄청나게 해요. 우리들은 쟤네들 왜 저러지 이러는데 한국이 그런 힘을 이미 갖고 있어요. 헤게모니를. 일본 가보세요. 그렇게 많이 안 떠들어요. 혼자 그냥 가만히 투자도 조심조심 하고 한국은 뭐 그냥 하루에 4번, 5번 막 계속 거래하고 그래서 그 중국 거래소도 사실은 어떠냐면 기관들 막 이런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투자하는 이런 것들이 거래량을 많이 만들어요.
근데 한국엔 저희랑 몇 군데 말고는 별로 없거든요. 신기해하는 거예요. 이거 다 사람이 진짜로 만드는 진성거래냐? 그래가지고 되게 자랑스럽게 말하죠. 진짜야. 야, 그럼 하루에 거래를 몇 번 하는 거야?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아마 화장실 가서 몰래 할 거야. 이렇게. 예, 그렇잖아요. 코스닥 때도 그랬고 우리 항상 그래 왔는데 예. 그게 이제 저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산업이 성장하려면 약간의 투기심, 약간의 버블은 어떻게 보면 필요한 거고 그런 거를 그 장점을 잘 살려서 우리가 거꾸로 이거는 빠르고 기민하다는 장점으로 좀 승화를 시키면 앞으로 계속 하는데 그래서 사실 한국도 유틸리티 토큰의 강자죠. 아까 전에 이제 새별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내년 하반기 이렇게 돼서 유틸리티 산업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부흥할 때 한국에 막 조단위 프로젝트들이 빵빵빵빵 나오길 저희는 되게 기대하고 있고 사실 인터넷 게임 시장 때 누가 한국에서 그런 거대한 기업들 넥슨, NC소프트 전설이잖아요. 세계적으로 MMORPG의 뭐 시초 막 근데 사실 배틀그라운드도 영역을 파괴한 진짜 엄청난 장르 창조자예요. 그죠? 블록체인 업계에서도 새로운 카테고리, 새로운 장르, 새로운 방식의 토큰 이코노미, BM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화이팅 하자고 하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